얼른 죽어줘, 제발. 그래야 내가 살아, 안 그래? 한 남자가 아내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이 자신의 병상 곁에서 들려온 가장 잔인한 속삭임으로 시작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특별병실 301호, 온갖 생명유지장치에 규칙적인 소음만이 가득한 그곳에 강은채가 누워 있었습니다. 끔찍한 교통사고는 그녀의 몸을 옴짝달싹할 수 없는 감옥으로 만들었지만 그녀의 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 시퍼렇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남편 이도준의 저주와 같은 한마디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 은채의 심박수를 나타내는 계기판의 숫자가 미세하게 요동쳤습니다. 그녀는 움직일 수 없는 육신에 갇힌 채 지옥의 밑바닥에서 피어나는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의 배신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지만 그녀가 마주한 지옥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 14년 초일 지난 늦은 오후, 병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남편의 구두소리와 함께 또각거리는 낯선 구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정말 안 깨어나는 거 맞지? 교활함이 뚝뚝 묻어나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은채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윤세라, 그녀는 남편의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주인이 없는 안방을 차지한 도둑들처럼 은채의 침대 바로 옆에서 그녀가 죽은 후에 찬란한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주는 세라에게 4명의로 들어놓은 150억 원 생명보험금이면 강남 타워팰리스 100평짜리 최고급 아파트도 문제없어. 그리고 장인어른 회사 경영권만 넘겨받으면 이 나라는 우리 것이나 다름없지. 라며 탐욕에 가득 찬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은채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의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거액의 보험금과 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회사까지 집어삼키려는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 음모였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고 은채는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한 진실의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순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병실 밖에서 예상치 못한 구원의 손길이자 복수의 서막이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운명의 조력자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10년간의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뇌신경외과 전문의 박재성. 그는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의 새로운 담당의였습니다. 간호사에게서 건네받은 환자 명단, 그 위에 적힌 강은채라는 세 글자를 보는 순간 그의 시간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향한 301호 병실 앞에서 그는 막 병실을 나오는 이도준과 마주쳤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그 비열한 얼굴을 잊을 리 없었습니다. 재성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던 첫사랑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 악마와 결혼했다는 끔찍한 현실 앞에서 그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은채의 모습이 그의 눈에 박혔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한 남자로서의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10년 전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겠다고, 이번에야말로 그녀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입니다. 그는 은채의 뇌파 검사 기록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일반적인 식물인간 상태와는
다른 비정상적인 활동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도준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재성은 조심스럽게 은채의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핀 뒤 은채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은채야, 나야, 재성이. 혹시 내 말이 들리면 아주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손가락을 움직여봐. 정적이 흐르는 병실 안. 재성은 마른 침을 삼키며 은채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 순간 기적처럼 은채의 검지손가락 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재성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은채의 손을 맞잡고 얘는 한 번 아니오는 두 번 움직이는 방식으로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이 위태로운 대화를 통해 재성은 이도준과 윤세라의 150억 원 보험금 사기 계획과 살인 음모의 전말을 전해 들었고, 은채는 10년 전 재성이 갑자기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성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회사를 파산시키겠다는 이도준의 잔인한 협박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은채의 슬픔은 차가운 분노로 변했습니다. 자신의 10년 인생이 송두리째 거짓과 기만 위에 세워진 탑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비밀 동맹이 맺어지는 순간, 은채는 온 힘을 다해 재성에게 첫 번째 단서를 전했습니다. 사고 전날 도준이 내 차 블랙박스 메모리를 교체했어. 이제 복수의 첫 번째 열쇠는 그들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과연 그 메모리 카드 안에는 어떤 끔찍한 진실이 담겨 있을까요? 재성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의 행방을 쫓는 동안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아줄 결정적인 증거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의 귀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간병인 이숙자 씨. 그녀는 수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의 희로애락을 묵묵히 지켜봐 온 병원의 산증인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이른 아침 301호 병실 앞 복도를 소독하며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이도준이 간호사실 근처에 서서 통화하는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네, 대한생명보험이죠. 사고 나기 딱 일주일 전에 50억 원짜리 추가 가입한 거요. 그럼 기존 100억 원이랑 합쳐서 총 150억 원 맞죠? 아내의 생사를 오가는 병상 앞에서 남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나 걱정의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마치 성공적인 사업 계약을 확인하는 것처럼 냉정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이숙자 씨는 걸레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소름이 돋았습니다. 20년간 수많은 죽음과 비극을 봐왔지만 이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정함이 아니라는 차가운 확신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고 그녀는 곧장 박재성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이숙자 씨의 증언은 흩어져 있던 의심의 조각들을 하나의 끔찍한 진실로 꿰뚫는 바늘과도 같았습니다. 재성은 즉시 이 사실을 은채의 아버지인 강 회장에게 은밀히 알렸고 딸의 비극 뒤에 숨겨진 추악한 음모를 알게 된 강 회장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즉시 국내 최고의 사립탐정을 고용하여 사고를 낸 트럭 운전사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운전사의 계좌에서 사고 바로 다음 날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입금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돈의 출처는 이도준이 오랫동안 관리해온 차명 계좌였습니다. 이것으로 살인교사의 증거는 명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부패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사립탐정은 이도준의 차명 계좌를 추적하던 중 훨씬 더 충격적이고
거대한 범죄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도준이 지난 5년간 한국전자의 해외 법인 자금을 무려 3천억 원이나 횡령해왔다는 증거였습니다. 곧 있을 대대적인 회계 감사를 앞두고 그는 자신의 모든 범죄를 덮기 위해 회사를 통째로 삼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은채의 사고는 단순한 보험 사기를 넘어 자신의 제국을 세우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이제 복수의 판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한 기업의 명운을 건 거대한 전쟁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은 이제 이도준의 목 바로 앞까지 다가왔지만 정작 그는 자신의 머리 위로 드리워진 처형대의 그림자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청담동의 최고급 회원제 바 르챔버에서 윤세라와 함께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38년산 로얄 살루트가 담긴 크리스털 잔을 부딪히며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오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어. 장인어른도 곧 포기하고 나에게 경영권을 넘길 수밖에 없을 거야. 그 늙은 여우가 뭘 할 수 있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에 취한 교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윤세라는 그의 팔에 몸을 기대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순간 스쳐 지나가는 계산적인 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부와 탐욕에 취해 있는 동안 서울대학교 병원 301호 병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도는 전쟁 준비실로 변해 있었습니다. 은채는 이제 재성의 부축을 받아 침대에 기댈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고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정적 속에서 시간은 마치 멈춘 듯 했습니다. 마침내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강 회장의 사립탐정이 굳은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이도준이나 강 회장 측근들의 눈을 피해 병원 직원으로 위장한 채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윤세라의 과거를 알아냈습니다. 탐정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는 윤세라가 상습적인 혼인 빙자 사기 전과범이며 이도준에게 접근한 것 역시 철저한 계획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그 다음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윤세라의 휴대폰에서 복원한 음성 파일입니다. 이도준과의 거의 모든 대화를 녹음해 뒀더군요. 아마 나중에 배신할 때 쓰려던 모양입니다. 탐정이 노트북을 열고 파일을 재생하는 순간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걱정 마, 자기야. 은채만 깨끗하게 처리되면 저 3천억 원은 전부 우리 거야. 이도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섬뜩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증거보다도 명백한 악마의 자백이었습니다. 은채는 두 주먹을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슬픔은 이제 증오와 경멸로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살인교사, 150억 원 보험 사기, 3천억 원 횡령, 그리고 이제 배신자를 배신하려 했던 공범의 녹취 파일까지 복수를 위한 모든 무기가 장전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안건은 강은채 회장 대리의 건강 악화에 따른 이도준 부사장의 회장 직무대행 추대 건이었습니다. 이도준에게는 인생 최고의 순간을 약속하는 달콤한 미끼였습니다. 이사회 당일 아침, 이도준은 자신의 옷장 앞에서 가장 값비싼 이탈리아제 맞춤 정장을 골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자신의 얼굴에 떠오른 탐욕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하며 회장 취임 연설문을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그는 완벽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실에서는 은채가
재성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앉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 어떤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임원들이 모여들 한국전자 본사 대강당. 그 화려한 무대는 이제 곧 한 남자의 가장 잔인한 공개 처형장이 될 것이었습니다. 운명의 시계는 정확히 이도준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향해 그의 파멸을 제깍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한국전자 본사 1층 대강당은 수백 명의 기자들과 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이도준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만끽하며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는 마치 승자를 위한 축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마이크 앞에 섰고 준비해온 위선적인 연설을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 대강당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지며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정적이 흐르고 모두의 시선은 단상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으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얼른 죽어줘, 제발. 그래야 내가 살아. 스크린 속에서 이도준 자신의 목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병실에서 윤세라와 나누었던 추악한 대화가 적나라하게 공개되자 장내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도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그의 외침은 웅성거림에 묻혀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화면은 곧바로 트럭 운전사의 자백 영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도준 사장에게 5천만 원을 받고 사고를 냈습니다. 그의 증언과 함께 이도준의 차명 계좌에서 돈이 입금된 은행 거래 내역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고 이도준은 휘청거리며 단상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음 화면에는 한국전자 해외 법인 자금 3천억 원 횡령이라는 붉은 글씨와 함께 수십 개의 해외 계좌 내역이 띄워졌습니다. 평생 충성을 바쳐온 임원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배신감이 떠올랐고 강 회장은 주먹을 쥔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도준은 이제 부정할 기력조차 잃은 채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고 귓개는 이명만이 윙윙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일격이 가해졌습니다. 윤세라가 몰래 녹음했던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걱정 마, 자기야. 은채만 깨끗하게 처리되면 저 3천억 원은 전부 우리 거야. 이도준의 목소리가 대강당을 채우는 순간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의 범죄, 제국이 불과 몇 분 만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대강당 뒷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이 이도준에게 다가가는 순간 단상 뒤쪽의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휠체어를 탄 한 여인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이내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고 모든 조명이 그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혹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 믿었던 강은채였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얼음처럼 차갑고도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로 이도준 씨가 죽기를 바랐던 아내 강은채입니다. 그 순간 대강당의 모든 시간은 멈췄고 이도준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과거 그의 발 아래에서 연약하게만 보였던 아내가 이제 그의 숨통을 끊어놓을 가장 무서운 심판자로 서 있었습니다.
강은채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지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생존 신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년간의 거짓과 기만 위에 세워졌던 이도준의 세계에 내려지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이도준의 텅 빈 눈은 무대 위에서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은채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남자는 이제 초라하고 무력한 범죄자로 전락했습니다. 법정은 그의 모든 죄를 엄중히 물었습니다. 살인 미수, 3천억 원 횡령, 배임, 보험 사기. 이 모든 죄목이 더해져 그에게는 무기징역이라는 사회로부터의 영원한 격리가 선고되었습니다. 윤세라 역시 공모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실신했습니다. 그들이 탐냈던 150억 원의 보험금은 물론 이도준이 빼돌렸던 3천억 원의 비자금까지 모두 한국전자로 환수되었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와 명품으로 치장했던 그들의 삶은 이제 차갑고 어두운 감옥의 네모난 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뿌린 탐욕의 씨앗은 결국 파멸이라는 가장 혹독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일 연후 강은채는 더 이상 강남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울 근교의 작은 전원주택에서 소박하지만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자의 회장직에 올랐지만 곧 전문 경영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을 출연해 은채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자신처럼 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돕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그녀의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복수를 꿈꾸던 차가운 분노는 이제 타인의 아픔을 보듬는 따뜻한 온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더 이상 의사 가운을 입지 않은 박재성이 언제나 함께했습니다. 그는 병원을 그만두고 재단의 일을 도우며 은채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비열한 협박에 의해 강제로 끊어졌던 그들의 인연은 가장 혹독한 시련을 거쳐 비로소 완전한 형태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은채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작은 카페의 테라스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작은 아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재성이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네. 재성의 나지막한 말에 은채는 평온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10년간의 끔찍했던 악몽은 끝났습니다.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녀는 파멸이 아닌 구원을 찾았고 복수의 끝에서 비로소 자신만의 진짜 행복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남편의 잔인한 속삭임이 들려오던 절망의 병실은 이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귓께는 오직 사랑하는 사람의 따뜻한 목소리와 아이의 평화로운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진실은 승리했고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련의 끝에서 그녀는 가장 완벽한 형태로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세상은 떠들썩했던 재벌가의 비극을 조금씩 잊어갔지만 강은채의 세상은 비로소 완전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도 희망은 피어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은채재단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였던 그녀가 직접 나서서 다른 피해자들의 상처를 보듬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용기를 주었고 재벌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전자 역시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강 회장은
모든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고 은퇴했으며 회사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으로 거듭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의가 바로 설 때 기업 또한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 안에서 이도준은 과거의 영광을 모두 잃고 한낱 죄수 번호로 불리며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부와 권력은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그의 이름은 이제 탐욕이 부른 파멸의 대명사로만 기억될 뿐이었습니다. 윤세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려했던 외모는 고된 수감 생활 속에 빛을 잃었고 그녀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악녀로 잊혀갔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지워지는 동안 은채와 재성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가장 단단한 뿌리를 내렸습니다. 재성은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얽매이지 않았고 은채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타인을 위한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깊어졌고 서로에게 가장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은채와 재성은 자신들의 작은 집 앞마당에서 갓 돌이 지난 아들의 손을 잡고 걸음마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한 걸음 한 걸음 위태롭게 내디딜 때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과거 남편의 잔인한 저주가 울려 퍼지던 그 절망의 공간은 이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따스한 봄바람, 그리고 서로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은채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상처 위에 새로운 생명의 꽃이 피어난 것처럼 그녀의 인생은 이제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여인이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어떻게 가장 찬란한 빛을 찾아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강은채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로는 가장 화려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 가장 추악한 진실이 숨어있고 가장 연약해 보이는 존재 안에 세상을 뒤흔들 가장 강인한 힘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도준은 부와 권력이라는 허상을 좇아 모든 것을 걸었지만 결국 차가운 감옥벽 안에 갇힌 채 잊힌 이름이 되었습니다. 반면 모든 것을 잃었던 강은채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상처를 끌어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씨앗으로 삼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가면을 쓴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배신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결코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입니다. 진실의 힘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길을 찾으며 정의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결코 빛을 잃지 않습니다. 강은채의 고요한 정원에 피어난 꽃들처럼 가장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후에야 비로소 가장 아름다운 봄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상처가 아닌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비슷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만약 당신이 강은채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